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저녁 7시입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면은 남산타워부터 이 광화문 일대 그리고 서울역 남대문 방향의 빌딩 숲이 근사하게 보이고 덕수궁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설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이다 하는 생각으로 항상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치라는 겁니다. 법치가 제대로 작용을 해야 하드웨어인 이 문명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우리가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것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치는 문명의 기반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보면은 민주국가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는 원래 아시아 내륙 해양 세력과는 다른 내륙 중심, 대륙 중심의 문명을 가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전제주의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9세기부터 근대화를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민주주의 역사가 늦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그리스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제도의 계기는 1215년 영국에서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800년 됩니다, 역사가. 그런데 영국 기준으로 800년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본 역사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아시아에서 내세울 만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이스라엘 정도를 꼽습니다. 여기에서 홍콩은 지금 탈락하고 있습니다. 일국 양제로 나가다가 중국이 홍콩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홍콩이 누리고 있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풍전등화입니다. 그나마 자력으로 버티고 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은 무사 지배를 한 800년 동안 받아온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일본이니까 무사지배, 군인들은 항상 기율, 법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먼저 확립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가드 사령부가 들어와서 자유라는 개념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법치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조선조는 법치국가는 아닙니다. 도덕국가죠.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서 수입한 법치를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율적인 것이죠. 우리의 법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난 70년이었다, 70여 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한국은 법치의 전통이 약한 바탕에서 민주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를 강조하는, 그리고 법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러니까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길은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 그 바탕에는 헌법이 두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리고 헌법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점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등장한 다음에 한국의 법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또는 어떻게 보면은 계급투쟁론과 비슷한 게 인종차별주의인데 나치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계급투쟁론은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급투쟁론은 국민들을 분열시킵니다. 계급투쟁론은 법치 파괴를 장려합니다. 이러니까 계급투쟁론에 물든 문재인 집권 세력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중대한 지금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써먹는 것을 신념으로 하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 농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을 권력 쟁취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집권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지난 3년여간 한국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치를 수호하느냐, 법치를 포기하느냐의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의 기반은 뭐냐 하면은 첫째 공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법 집행이 진정한 법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치냐 아니면은 야만이냐 하는 싸움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만 펼치면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 싸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이야 아니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반이 사실, 그 위에 법치, 그 위에 자유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법치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에 있는 논리 구조인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조국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사설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고 했다. 야당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의원 중 군 미필은 34명인데 야당은 12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추미애 보좌관 휴가 연장 전화 사실을 밝혀낸 야당 의원은 35년간 군 복무를 한 장군 출신이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당 다른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게 청탁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격가지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중병이자 불치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헛소리가 된 지 오래지만 조국에 이어 추미애와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를 이제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그 밑에 사설도 이 법치의 위기에 대해서 쓴 겁니다. 제목이 임금 안 주고 직원 대량 해고 이상직 대통령 뒷배 없어도 이러겠나. 이 사설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사태 해결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이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 네 번째인 재산 212억 원을 신고한 거액 자산가지만 사재 일부라도 털어 체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노조 요청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안 내는 바람에 해고 직원들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한다. 도리어 국회 예결특위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제 회사에 국민 세금을 투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 뒷배가 없어도 이럴 수 있겠나? 왜 법을 불공정하게 집행하느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일보의 또 다른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추 아들 수사 수뇌부 승진, 지휘하는 대검부장은 추 청문회단 출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된 이 검찰 측 인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친여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친여 성향.
이들의 공통점은 친여 성향의 추 장관 인사의 수혜를 본 검사들이라는 것이다 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점에서 이 여당과 친하고 어떤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혜택을 받고 막 이런 걸 쭉 써놨습니다. 그런데 친여 성향 검사 이게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제 검사 앞에다가 너는 친여 성향이다. 너는 공정한 검사다. 너는 충견이다. 이렇게 지금 형용사, 관사가 붙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은 처음입니다. 과거에도 검사 비판은 많았죠. 그러나 앞에다가 어느 검사 앞에 친여 검사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친여 검사, 이건 검찰에 대한 모독입니다. 친여 검사는 정권 심부름하는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사가 정권 수호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래 되면은 공수처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공수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수처가 하나 생기면은 더욱더 이 정권의 독재화는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동아일보에 이 법률관계, 법관계 글을 참 잘 쓰는 논설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송평인 칼럼입니다. 송평인 칼럼의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진보적 판결이 아니라 수준 미달 판결이다. 잇따라 조롱받는 대법원 판결 주문 납득 못 시키는 억지 논리에 헌법재판소 권한까지 침범해 특정 성향 보고 뽑은 대법관들 무능력으로 편향 더 두드러진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정치적 판결, 특히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 판결, 이 판결은 이게 진보적 판결이라고 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판결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법 해석을 엉터리로 했고, 여기 소수 의견 낸 사람 이야기대로 이것은 법을 해석한 게 아니라 새로 법을 하나 만들었다. 법을 창조했다는 비판까지 했는데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 송평인 씨의 이야기는 진보냐 보수냐의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능하다. 무능한 판결이다. 이거는 참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란 단어는 뭐 동양에서도 원래 법 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근대적 법의 체계는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주로 독일법이라든지 또는 뭐 로마법이라든지 법의 두 가지 중심축이 서양법입니다. 하나는 로마법, 하나는 게르만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LAW, law라고 그러죠. law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놀랍게도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 말이 law로 되어 있어요. law. 그럼 바이킹하고 법이 무슨 관계냐 하는데 바이킹은 싸움을 잘하는 아주 용맹무성한 잔인한 집단이지만은 법 하나는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은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법치를 세우는 이 실력이 있었습니다. 법치를 세운다는 말은 그게 제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치 이퀄 제도입니다. 제도를 잘 만들면은 그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w란 바이킹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 법치가 있어야 행정이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부국 강병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보가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킹 국가가 요새 세계에서 다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바이킹 국가라고 하면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요 4개 나라죠. 다 초인류 국가입니다. 그리고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살던 이 노르만 바이킹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막 그 주인공들이
지배층이 바이킹이라고 보면 되니까 반 바이킹입니다. 반 바이킹. 영국 인류 국가죠. 그리고 역사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바이킹 노르만 지역에 살던 노르망디 지역에 살던 이 바이킹 후손들이 11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서 이 이탈리아 남쪽 나폴리에서 시실리까지를 점령을 해가지고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게 시실리 왕국입니다. 그 시실리 왕국이 한 2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종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를 200년 먼저 맞은 데가 시실리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법치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이라도 법치 하나만 확실하게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국가가 튼튼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안보가 발전하고 해도 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법치를 지키느냐 법치를 부수느냐의 싸움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참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법치 수호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참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글 잘 쓰는 사람은 글로,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여기에서 지면은 우리는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저는 김정은 세상이 되어도 출세할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법률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법률 기술자들입니다. 법률 기술자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